랩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저는 어저께 송도를 갔다 왔는데요. 송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서 내년에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2023년 제약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한번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2023년 제약바이오 시장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연구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출연해서 좀 다시 떨리긴 하지만 2023년 전망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3년 전망하려면 일단 22년을 또 복귀를 한번 해야 돼가지고 22년을 좀 이렇게 제약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주가나 이런 성과 또 이런 업종에 있었던 일들을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2022년은 투자자들에게 잊고 싶은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를 2022년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 그 2020년부터 팬데믹 나오고 난 뒤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아시다시피 결론으로 나온 거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막상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단에서도 봐도 2020년 기준과 지금 거의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단 3년 동안 뭐 업체들이 쌓아왔던 그리고 성장을 해왔던 그게 반영이 되는 게 2023년이 되지 않을까. 뭐 혼란스럽고 힘든 내년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저희 섹터는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자산시장 전체가 그 코로나가 있기 이전인 2020년대로 좀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먼저 오르니까 뭐 코인부터 시작해서 코인,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가 일어났던 그 가장 원천적인 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조차도 뭔가 그때 있었던 거를 잊고 좀 더 그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천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원천은 아니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여기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그 송파구에 있는 시젠 같은 회사들, 그 진단키트 회사들부터 2020년에 어마어마한 그 상승이 나왔던 게 이 제약바이오 붐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게 화려한 불꽃 후에 뭔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2023년은 근데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환경이고 지금 뭐 고금리라든가 고물가 뭐 이런 고환율, 환율은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막 1150원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시경제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은데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 연간 전망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쓰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년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제가 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환율이 뭐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가까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되게 매크로 환경 때문에 섹터가 영향을 받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 섹터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개별 기업단보다는 매크로에서 접근을 한번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전망은 뭐 3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신 것 같은데 그럼 3가지니까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뭐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물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 매크로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 이게 경기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의료비라든지 이 헬스케어 지출이 줄어들었을까? 해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부터 미국까지 한번 2개를 조사해 봤는데 매년 증가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물가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치료를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없었던 신약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는 계속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물가와 연관이 없는 건가?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의료비 지출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물가 차원에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구분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약 시장에서 한 80% 이상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네. 급여의약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약가를 내려주진 않아요. 네. 올려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보통은 깎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약값은 안 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다만 일반 의약품은 좀 오르고 네. 왜냐면 회사가 약사랑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가 사는 아로나민 골드 뭐 이런 품목들이 네. 아마 10% 이상 올해 좀 많이 올랐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에 우호적이냐라고 해보면 네. 전체 매출에서 일반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겠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고물가가 기업의 호실적 이런 거에서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눈을 돌려서 해외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물가가 높아지니 저렴한 약을 찾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는 저렴한 약을 따로 찾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으로 되어 있고 바이오시밀러가 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네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어우, 사실 그 그럼요. 법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그 의욕이 느껴지는데 그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달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이군요. 사보험 체계가 네네. 주인 미국이다 보니 일단은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저희 보조금을 기존에 6% 주던 거를 8% 네. 높여서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을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에는 네. 니네 이거 약가 깎겠다 뭐 그런 협박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뭐 사용 환경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이 11월 초에 보면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상호 교차 처방을 가능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이 상호 교차 처방이라는 게 기존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면 네. 오리지널 의약품과 이게 똑같다는 것만 입증이 돼 있는 거지 네. 바이오시밀러 간에 이게 서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의사가 바이오시밀러가 A, B, C, D가 있으면 네네. A라고 처방해주면 A만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교차 처방이 가능하면 A, B, C, D 중에 제일 싼 걸로 바꿔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동등성 입증되면 네. 그 안에서 엄청 큰 변화네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미국에서는 교차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임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비용이 드니 네.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걸까지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 바이오시밀러 경쟁 체계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근데 국내 업체들에게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고물가가 그러니까 미국 기준 한국 기준 물가랑 미국 기준 물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기준 물가에서 그 압력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높아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 결국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그 탑라인 성장에 대한 그런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법안을 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네. EMA가 우리가 허가한 바이오시밀러는 교차 처방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럽은 아예 이제 9월부터 된 열어진 거예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유럽에서 뭐 변화가 있어요? 뭐 더 잘 팔리겠죠. 아, 이제 그 데이터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물가부터 좀 재밌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고금리를 할까요? 고금리 같은 경우는 아니요, 금리를 마지막에 그러면은 하시죠. 환율을 한번 해볼게요. 고환율. 자, 환율에 네. 있어서는 올해 환율이 높아지면서 뭐 수출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뭐 그 업체들에 있어서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우리 수출 데이터를 보면 2020년도부터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진단키트도 올라갔지만 네. 바이오약품 쪽이 성장이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많은 업체들 이게 당연히 수혜를 본다라고 1차로 갈 수 있고요. 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약품 원료 자체 수급 자급도라고 하는 게 거의 한 80%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인데 인도가 한 40%, 중국이 한 30%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환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원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따져봤더니 네. 그러니까 의약품 원료가 우리 의약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 한 15%? 그러니까 지금 그러겠죠. 원래 제조 원가 네네. 명세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낮을 건데 네. 그냥 전체 의약품 원료 시장 그리고 의약품 완제품 시장에서 그냥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게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 그래서 결론은 환율은 일단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는 우호적이다. 네. 그리고 수익성에 있어서는 영향이 크진 않더라.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근데 환율이 또 너무 높아지면은 수출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커버 가능한 수준인가 보죠? 일단은 우리가 아까 물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싸다고 네. 저희 약을 안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출은 잘 될 겁니다. 아,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고금리는요? 일단 금리 단에서는 회사들이 이게 부채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 재무로 연결되는 거군요. 왜냐면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 네네. 회사에서는 분명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한번 다 뒤져봤는데 네. 일단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채가 많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 단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한 1, 2% 선? 그렇기 때문에 전통 제약사에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해서 그 돈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그 신약 바이오텍들의 업인데 네. 지금 보시면 그 주식 연계 매자닌 채권들, 주식 연계 채권들이 그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부 사채 네. 이런 것들을 발행했던 업체들을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많더라고요. 근데 현재 주가와 네. 그리고 지금 그때 발행했을 때 행사가 그 괴리가 100% 가까이 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예.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사채권자는 이거를 주식 전환을 안 할 겁니다. 네. 괴리가 크기 때문에 예. 분명 조기 상환 청구를 할 거고 그럼 그 업체는 다시 사채를 발행하든지 네. 현금 가지고 있던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투자자한테는.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좀 정리하면은 금리는 결국은 그 각사별 재무 부담으로 좀 가면 되는데 사실 재무 부담이라는 게 결국 이자 부담이니까 이자를 보상할 수 있을 수준의 현금으로 있냐 없냐를 봤을 때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 뭐 대형 제약사나 이런 기업들은 괜찮지만 좀 투자를 통해서 현금흐름을 조달하는 바이오텍은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관점이었고 사실 근데 꼭 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전체 VC와 이 벤처 업계가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곤란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으로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IPO 현황 같은 경우에도 네. 작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0개가 상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2년 11월까지 11개. 음. 그러니까 거의 9개?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상장을 했는데 네. 공모 금액 자체가 한 2,21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IPO 시장도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 그러면 이제 그 앞단인 VC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상장 쪽을 바라보면 현재 그 벤처협회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는 한 26%를 제약바이오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16%로 비중도 줄어들었고 네. 전체 금액도 줄어들어 있는 네.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장사들 입장에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생존이 걸려 있는 네.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2023년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약간 대형 회사한테 조금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유리한 그런 여건이 펼쳐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최선호주도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환율, 금리 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수출 많이 하는 기업 그리고 바이오薬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기업 네. 그 매칭을 시켜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번에도 네. 이게 최선호주로 도출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스탯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송도에 직접 방문을 해서 10월 달에 사공장 준공식을 가졌었고 근데 사공장이 일부 가동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가동이 돼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 그 생산 캐파가 1위는 아니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체가 다 그 가동이 됐을 때 전 세계에서 1위의 캐파를 가진 그 CMO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올해 4월에 100% 인수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종합 제약사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외부에서 만든 거로만 그러니까 잘 대량으로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듀얼이라고 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자기가 개발을 하고 이제 우리 바이오텍들을 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얘기하는 기술 수출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새로운 모습이어서 내년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 종합 제약사로서의 그 도전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아니면 시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좀 강하게 평가할 때나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좀 어떤 환경에서 좋게 보고 어떤 환경일 때 좀 안 좋게 봐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성과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잘 유지가 된 거죠. 그럼 훌륭한 거죠.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했던 거죠. 근데 단순하게 만들기만 잘하는 거 아니야라는 관점? 아니 그냥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공장 많이 캐파 늘려서 짓고 싸게 좋게 잘 만들어주는 게 경쟁력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는 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100% 합병하면서 쟤네 수익성 안 좋아지겠다. 왜냐면 단순하게 잘 만들어주고 수익성 30% 이상 나왔는데 이게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들어오면 수익성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가? 라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걸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좋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생산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한 2021년 기준으로 한 30%? 근데 그거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에서 지금 사공장에 뭐 유효 캐파가 있는 부분에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생산 공장에서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가 경쟁력이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뭐 첫 번째 그 종합 제약사로 가는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기술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잘 만들어주고 약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신약 쪽에서도 자기네 플랫폼을 팔아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사업을 구축한 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계약이 하나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새롭게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거에 대한 현상 파악 그냥 현재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 것 같고 김영수 애널님은 삼바로가 이제 종합 제약사로서의 그 진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무게 가치를 두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본업에서도 내년에 매크로 환경은 이제 삼바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좀 더 우호적인 여건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되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어저께 송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알만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사들이나 해외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약간 제약 메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기대가 됐는데 2023년에 좀 더 좋다고 하니까 뭔가 살짝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싶고요. 2023년 전망을 지금까지 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담당하시는 김영수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오늘도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